안녕하세요. 고대 동아시아 기록문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12강에서는 김도영 교수님의 출토 유물 명문에 반영된 고대 동아시아 기록문화에 대한 강의입니다. 김도영 교수님은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에 재직 중이시며 일본 역사 민속박물관 외래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삼국부터 통일신라 시대의 문자를 새기는 강명기술의 특징과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뢰받은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출토유물 명문에 반영된 고대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의뢰받았을 때는 과연 제가 이런 큰 넓은 주제에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유물의 명문이라든지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강범위함, 그리고 기록 문화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범위의 주제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은 이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고 나서 나중에 주제를 조금 세부적으로 좁혀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발표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문화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의 강명 기술의 특징과 변천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새겨진 유물들이 출토가 되면 그 문자가 과연 어떤 문자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글자를 어떻게 새기는가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연구들을 좀 분석을 하고 실제로 어떤 강명 기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대부분 제가 직접 조사하거나 혹은 공표된 그런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최근에 이 주제로 제가 영남고고학이라고 하는 잡지의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 논문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명기술의 자세와 종류,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강명기술, 마지막으로 그 획기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이 강의의 가장 큰 이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문자, 그리고 뭐 기록,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묵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펜으로 종이에 글을 쓰듯이 고대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나라 시대의 목간입니다. 평성경에서 출토된 목간인데, 이 나무판에 붓으로 쓴 글씨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평양 낙랑의 정백리 19호분에서 출토된 이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경주 동궁과 월제 안압지라고 불리는 월제에서 출토된 이 그릇인데요. 여기에도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대상에 글자를 쓰는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붓으로 글자를 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 동일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두 번째가 이 주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조해서 이렇게 나오게 했다라는 뜻인데, 왼쪽에 보시면 이 경주 호호청에서 출토된 호입니다. 그래서 뭐 강개토 그래서 호십이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새겨진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청동을 녹여서 이 거푸집에 붓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 거푸집 자체에 이미 글자를 새겨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새겨진 거푸집에 녹인 청동을 부어서 이렇게 글자를 표현하는 방법.
비슷한 사례가 지금 경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이 종의 표면에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녹인 이 청동을 부어서 글자를 표현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천추묘, 중국의 고구려의 천추묘에서 출토된 이 벽돌이 되겠는데, 이건 주조는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틀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흙을 밀어 넣은 다음에 구워서 만든 명문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 좀 전에 이제 글씨를 직접 쓰는 방법이 있었고, 이 두 번째가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쇳물 혹은 청동을 붓거나 이 흙을 넣어서 만드는 이런 방법을 이 주출이라고 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번 강의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이 강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문자를 이렇게 새기는 이런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문자를 새기는 기술도 실은 바탕 소재,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비석이 되겠죠. 돌에 새기는 게 가장 대표적인 금성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중성비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6세기의 신라 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흙에 새기는 이 토기에 직접 새기는 이 명문 토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굽기 전에 어느 정도 말랑말랑한 상태 소성을 하기 전에 표면에 이런 꺽쇠, 예새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문자를 새기는 방법. 이 역시 강명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철입니다. 철의 문자를 이 문자나 혹은 문양을 새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귀금속, 금이라든지 은 혹은 청동과 같은 이런 기물의 표면에 이 문자를 혹은 문양을 그리고 새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재질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 도구를 사용해서 문자를 새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모두를 이 강명 기술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명 기술 중에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드릴 주제는 이 가장 오른쪽에 제 표시한 이 귀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은 혹은 동이나 청동과 같은 이런 이 기물의 표면에 문약을 새긴 것들을 제가 자료를 집성하고 그게 어떻게 문자를 새겼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강명 기술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 재질에 새길 수 있는데 왜 이 귀금속이라고 하는 재질에 주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자를 사용하는 원래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정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혹은 후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겠죠.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토기 같은 경우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 효과라는 측면에서 금속 제품보다는 훨씬 그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철기에 새긴 상강 같은 경우는 철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땅 속에서 녹이 슬립니다.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글씨인지조차 좀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자를 새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 가지 재질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 귀금속이었는데 금이나 혹은 청동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기보다는 훨씬 경도가 세기 때문에 그 생존 확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철기보다는 문자를 새기기도 쉽습니다. 아무래도 철보다 훨씬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이 공구를 사용해서 문자를 새기기도 쉽습니다. 또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땅 속에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이 당시에 이 문자를 어떻게 새겼는지 그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표시해 놓은 것처럼 어떤 공구를 사용해서 새겼는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무언가를 이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탄생한 이 문자라고 하는 그 문자의 원래 목적을 이 가장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동 혹은 뭐 금동 제품에 새긴 강명 기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철에 대해서는 부식이 되거나 혹은 새기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철에 어떻게 문양이나 문자를 새기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내면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철 표면에 문양이나 혹은 글자를 이렇게 새깁니다. 지금은 이 태양 문양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 지금 연필로 이렇게 쓰는 거겠죠. 쓴 다음에 대부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에는 신라시대에는 삼국시대 특히 삼국시대에는 칼에 많이 새겼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제품에 좀 많이 새겼는데 어쨌든 문양을 혹은 문자를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문양이나 문자를 이 끌로 지금 표시한 이런 끌로 홈을 파게 됩니다. 홈을 판 다음에 그렇게 페인 홈 속에 금 혹은 은과 같은 귀금속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마를 합니다. 줄로 이렇게 연마를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 학생들한테 이런 이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뭘까라고 가끔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요 보시면 이게 금선이나 은선을 홈 속에 집어넣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 쉽지는 않은데 실제로 가장 어려운 작업은 뭐냐면 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끌로 이렇게 홈을 파는 작업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문양을 그린 이 금속이라는 것도 실은 철이고요. 그리고 이 철제 표면에 문양을 그린 다음에 이 문양을 새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도 실은 철이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똑같은 철로 철을 가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무른 철에다가 아주 단단한 철을 공구로 만든 다음에 새겨야만 이 문양을 새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나타낸 게 지금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 철 제품에 문양을 새길 때, 그리고 오른쪽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금동 제품에 문자나 혹은 뭐 문양을 새길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 사진 크기가 달라서 이 사이즈가 다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손 크기를 보시면 사진 크기, 그러니까 동일한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끌을 사용해서 이 망치로 내려치게 되는데요. 이 망치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 철 제품에 이 홈을 새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망치의 크기와 이 금동 제품에 선을 새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망치의 크기는 훨씬 다릅니다. 왼쪽이 훨씬 크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만 홈을 새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가끔씩 하고 나면 이 금동 제품을 주로 이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 강의 끝난 후에 가끔씩 학생들에게 나오는 질문이 이 칠지도라든지 유명한 명문대도는 왜 연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실은 철에 새기는 것과 이 금동 제품에 새기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공구라든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망치의 크기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철에 새긴 문양, 문자는 다른 관점으로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동 제품에 새긴 문자 혹은 문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대상을 조금 좁히고 나면 연구 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제 조각글로 문자를 새긴 금동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부터 삼국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이 금동 제품 가운데 표면에 문자를 새긴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새겼다는 말에서 일이 되겠죠. 새겼다는 말에서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이 금강경판입니다. 왕궁리에서 출토된 이건 새긴 게 아니라
이 얇은 금판을 눌러서 타출 비슷한 기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통일신라 시대의 이 도장입니다. 이런 것들도 주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자를 이렇게 깎아서 새긴 게 아니라 주조로 만들었고, 오른쪽에 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번 연구 대상에서는 좀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동 제품을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 제품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혀 다른 기술, 실은 홈을 새긴다는 방법은 다 같지만 전혀 다른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칠지도라든지 혹은 뭐 유명한 5세기 때의 명문대도, 일본의 명문대도, 그리고 이 동궁 아일이 새겨진 철제 자물쇠, 이런 바탕 금속이 철인 제품들, 여기에 글자가 새겨진 것들 역시 일단 연구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연구 대상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연구사를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관총에서 이사지왕이 새겨진 이 대도가 삼루한두 대도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미군구 혹은 뭐 병영군구라고 하는 이런 칼의 이런 부분에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지왕이라고 하는 이런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문자들을 어떻게 새겼는가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것이다, 혹은 뾰족한 도구를 파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여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청동사리함 표면에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긴 문자를 기존의 연구에서는 도자, 작은 칼을 사용해서 마치 하나의 획을 이 붓으로 쓰는 것처럼 그어서 쓰듯이 새겼다라고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있고요.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이 금정입니다. 철정이 아니라 금정인데, 이 금정에도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문자를 바늘로 긁어서 마치 쓰는 것처럼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출토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봉황기입니다. 실제로 자료 조사를 했는데 이 도록에서만 보면 굉장히 크게 프린트가 돼서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실은 크기가 사람 손바닥 정도,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다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해서 이 여러 선생님들이 도자로 새겼다라고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금판 양면에 칼로 직접 응각을 했다, 혹은 도자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 엄지를 도자에 붙여서 힘을 주면서 이 칼날을 자유롭게 해서 새겼다, 이렇게 기존 연구 성과들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 강명 기술에 대해서 동네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 고무판에 판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미술 시간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이런 조각 칼로 새겨서 나중에 위에 먹물을 묻혀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그런 판화를 했는데, 마치 이렇게 문자를 새겼는 게 아닌가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조각 칼 같은 도구를 쥐고 왼쪽에 이렇게 엄지를 붙여서 힘을 이렇게 주면서 문자를 새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언제 이게 고무판일 때는 가능합니다. 사람 손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 금속 제품은 이 사람의 손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금자를 새긴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경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이 과거에 통일 신라 시대에 사람들이 문자를 새겼는가, 그 자세, 그리고 이 공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마치 판화를 이렇게 손으로 긁어서 고무를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왼손에 이렇게 조각끈을 들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소돌이라고 하는 작은 망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망치를 사용해서 이 조각끈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이 타격을 하면서 회계 하나하나, 문자 회계 하나하나를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끌의 끝부분, 이 조각끌의 끝부분을 연마하고 또 열 처리를 합니다. 이 강철이라고 하는 탄소량이 적절하게 포함된 철을 구해서 열 처리를 하면 이 끝부분이 굉장히 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실은 이 문자를 새길 수 있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강철을 입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강철에 대한 열 처리, 또 이런 문자를 새기는 공인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새기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뭐 짧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획을 새기게 됩니다.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제 획을 어떻게 새겼는지 그 조각글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흔적들이 금동 제품, 철이면 아무래도 남아있기가 어렵고 부식이 되고, 토기 같은 경우는 아예 새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금동 제품에는 부식도 안 되고 잘 남아있기 때문에 연구하기 좋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자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이 강명 기술의 종류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미리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고고학에서 이 일본의 학계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물론 한국 학계에 정착된 용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조, 쌍구체법, 점타, 합인조, 합인조 긁기, 모조, 이렇게 크게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각각에 대해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각글의 끝을 좀 전에 연마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다.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열처리를 하는데요. 그 끌의 끝의 형상이 마치 이 지붕처럼 생겼습니다. 지붕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끝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아래에 있겠죠. 이 아래 부분을 위에서 이렇게 치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동판에 이렇게 삼각형의 흔적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자의 획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모양이 보인다 라고 하면 이 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는 아닌데요. 이런 축조글의 흔적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5세기 때의 신라 고분 뿐만이 아니라 백제가야 여러 고분에서 출토된 금공품에서 잘 확인이 됩니다.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경판비입니다. 이 말의 볼 양쪽에 고정을 시켜서 말을 컨트롤하기 위한 마구의 일종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mm니까요. 어느 정도 얼만큼 이 흔적이 작은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삼각형의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좀 전에 보신 그런 끌을 사용해서 이렇게 문양을 새긴 거고요. 마찬가지로 북분에서 출토된
판인데요. 이런 부분들 여기 선이 보입니다. 육안으로 이 박물관에서 이 전시 케이스 안에 유리 전시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가까이 아무리 가까이서 보더라도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직접 자료 조사를 하면서 확대 사진을 찍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끈끈 흔적들이 잘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 쌍구체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보신 축조랑 이 모식도가 똑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경주 창림사지에서 발견된 정탑 원기인데요. 이 동판에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자의 획을 보시면 이 선 자체가 획이 아니라 이 선에 이 외곽을 따라서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좀 전에 보신 그 삼각형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공구는 똑같은데 그 외곽을 이렇게 파서 문자의 획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 쌍구체법이라고 하고요. 네, 그 점타로 새긴 이 대표적인 사례가 경주 가문사지 청동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손으로 이렇게 잡는 부분에 이 우청이라고 하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우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획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치 송곳과 같은 그런 끌로 새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요. 이 합인조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 실제로는 원래 일본 학계에 사용된 한자를 그대로 한국학에서 받아들여서 마치 이 조개의 날, 이거 보시면 이 조개의 날처럼 마치 생겼다고 해서 뭐 합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각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 끌을 동판에 이렇게 새겨서 마치 하나의 획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 폭이 있다 보니까 이 직선은 이렇게 새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곡선의 부분에는 그 폭의 획이 좀 남아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합인조 끌의 특징이 왼쪽이고요. 처음 설명드렸던 축조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축조랑 이 합인조의 차이를 뭐 이렇게만 보면 삼각형의 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축조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실제로 유물을 통해서 관찰하면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관찰하고 뭐 때로는 보건 실험 같은 경우도 실험도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합인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주 무령왕릉의 은제팔찌입니다. 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비의 팔찌를 만들었는데요. 언제 만들었는지 520년에 경자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520년에 몇 근의 은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이 팔찌의 이 안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 희미하긴 합니다만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새겼느냐고 새긴 걸 확대해서 보면 마치 이렇게 이런 끌의 흔적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좀 전에 제가 보건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들이랑 애매하긴 한데 이 종류를 나누자면 이 합인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합인조 끌을 사용해서 문자를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끌을 끌과 함께 끌의 머리를 이렇게 작은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는 기법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합인조를 실제 손으로 이렇게 마치 끌어서 문자를 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인조 긁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이 부인대명 은제 허리띠 장식입니다. 이 허리띠 장식의 끝에 뭐 대선금구, 혹은 대단금구라고도 하는데요. 이 끝에 보면 이런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에 여기에 보면 이 뭐 부인대라고 하는 문자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이 대자를 확대한 게 이 오른쪽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새겼는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역시 보건실험 좀 했었는데요. 이 다양한 조각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합인조 끌도 사용하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모조라든지 혹은 뭐 점타에 사용되는 그런 끌들을 사용해서 직접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머리를 쳐서 문자를 새기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손으로 직접 긁어보기도 하고 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이 가장 유사한 게 뭔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출토품에 확인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 왼쪽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획의 내부에 끌의 흔적은 남지가 않아 있고 획 주위에 보시면 아주 살짝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획들이 교차하는 부분에 이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죠. 왼쪽 가로 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획들이 올라가고 획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출토품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이 다양한 조각글들을 사용해서 복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합인조 긁기, 이 합인조라고 하는 그런 끌을 사용해서 손으로 긁었을 때 이 가장 출토품과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문자를 새긴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 모조라고 하는 강명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5가지 모두 금속의 가공이라고 하는 측면에 보면 이 소성 가공에 해당합니다. 소성 가공. 소성이란 건 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그 외부로부터 힘이 없어졌을 때도 변형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찰흙에 우리가 주먹으로 찰흙을 때렸다라고 하면 때리고 나서 찰흙의 모양이 그대로 변형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소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각글을 사용해서 획을 새기고 나면 그 획이 이렇게 다 남아 있겠죠. 이런 게 다 소성 가공이고요. 유일하게 이 모조라고 하는 게 이 절삭 가공에 해당합니다. 어떤 금속을 자르거나 혹은 긁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이 절삭 가공이라고 하는데 이 모조에 사용되는 끌의 모식도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동판의 일부가 이렇게 깎아져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찌꺼기가 나옵니다. 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찌꺼기가 나오는 게 이 모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왼쪽에 보시면 이 깎아내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획을 새기고 나면 이 3번, 4번처럼 이 획의 내부를 보시면 이 한번 이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남은 이런 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게 이 모조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은 모조고 오른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1번에서 5번에 해당하는 소성 가공이 되겠는데요. 이 단면을 보시면 이 모조라고 하는 거는 이 금속을 깎아내기 때문에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이 부풀어 오르지가 않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소성, 그러니까 이 금속을 양옆으로 밀기 때문에 1번에서 5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번에서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 8번 역시 모조인데요. 이 금속을 깎아내면서 힘을 세게 주고 약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획의 굵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치면 깊게 들어가고 약하게 치면 아주 세밀하게 획을 새길 수 있다라는 게 이 모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고 유물에 남아있는 걸 관찰을 해서 그게 모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만 이 강명 기술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왕흥사지에서 확인된 청동 사리 외함입니다. 그래서 사리기의 이 표면에 여러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정유년의 유자를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모조의 특징이라고 했던 것들이 잘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획의 이 내부에 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획의 굵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획을 끌어냈다 보니까 지금은 뭐 남아 있지 않은 찌꺼기들이 다 나왔겠죠. 그리고 주변에 또 획이 부풀어 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축조 이렇게 삼각형의 흔적이 남아있는 축조, 그리고 쌍고체는 똑같은 삼각형인데 이게 획이 아니라 그 획의 윤곽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쌍고체법, 그리고 이 송곳과 같은 끈을 사용한 점타, 그리고 이 합인조, 마치 조개의 날처럼 생긴 조각끈을 사용해서 만든 합인조, 그리고 이걸 이 망치로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고 끈을 이렇게 당겨서 문자를 새긴 합인조 긁기, 마지막으로 이 절삭 가공이죠. 이 5개가 소성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개가 이제 절삭 가공인데요. 이 문자를 새기면서 그 찌꺼기가 나오도록 해서 문자를 쓰는 이 모조 총 6가지의 종류를 지금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말씀드린 이 사례들을,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사진을 좀 보면서 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제가 가끔씩 할 때 이 학생들이랑 같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6가지 강명 기술 중에 어느 강명 기술인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씩 하는데요. 보시면서 한번 같이 풀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확인된 이 강명 기술에 문자가 새겨진 금동 제품을 집성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강명 기술, 그리고 오른쪽은 통일신라 시대에 확인된 청동 제품에 문자가 새겨진 사례들을 집성한 것들입니다. 우선 그 백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합인조를 설명드릴 때 나왔던 예시가 되겠는데요. 무령왕릉의 왕비가 차고 있던 팔찌 내부에 문자가 새겨진 건 520년. 제가 연대도 같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천하는지 이를 생각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520년이고요. 그리고 이런 조각글들을 볼 때 이 합인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시 같이 미리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연대는 577년입니다. 정유년이라고 해서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명 기술을 연구하는데 또 하나의 장점이, 지금까지 처음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연대를 나타내는 그 간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577년에 이 부여 백제에서는 이 모조라고 하는, 그래서 끌어냈다는 걸 혹시 좀 아실 수 있겠나요? 이 획의 굵기도 다 다르고요. 획 내부에 남아있는 이 조각글의 흔적들, 한 번 칠 때마다 조각글을 한 번 칠 때마다 바탕금속에 잘려나간 모조라고 하는 거를 그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6세기 후엽으로 비정되는 이 정지원명 불상입니다. 그래서 불상의 이 광배 뒷면에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그 자료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 아무래도 국보다 보니까 자료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요 사진만 보면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좀 판단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미리 말씀드리면 실은 불상의 광배에 새겨진 문자들은 대부분 이 금속 자체를 깎아내는 모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륵사지의 금제사리 봉황기입니다. 639년 연대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확인되는 글자 하나를 확대를 했습니다. 역시 모조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획을 다 깎아냈고요. 한 번 칠 때마다 처음에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번 내가 내려칠 때마다 생긴 그런 이 조각글의 흔적, 단위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같이 공반된 이 금정인데요. 역시 639년인데 좀 전에 보신 모조랑 다르게 이것도 역시 제가 확대사진을 찍어 보니까는 이거는 저기 합인조 긁기, 합인조라는 끌을 가지고 긁어서 문자를 새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공반된 청동합 표면에 역시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역시 이것도 확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가 최대한 확대한 건데 좀 전에 본 거랑 훨씬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얼만큼 미세한 도구로 이렇게 긁었는지가 알 수 있는, 역시 합인조 긁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세기 중엽으로 생각되는 부소산성 출토 금동 광배 뒤에 적힌 하자 역시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합인조 긁기입니다. 다음 신라의 사례인데요. 이걸 합인조 긁기로 전 판단을 했고, 이게 처음에 저도, 그러니까 제가 6가지의 결과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마치 그게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자료 조사를 통해서 어떤 강명 기술인지를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아까 복원 실험을 통해서 이건 손으로 이 긁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 역시 합인조 긁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남대청 북부에서 출토된 금동 제품입니다. 용도는 모릅니다. 용도는 모르는데 이 금동 제품의 뒷면에 마치 하자처럼 보이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예전에 박물관에서 이런 문자들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홈에 이 분필 같은 걸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 위를 이렇게 닦아내면 이제 그 홈 속에 분필들이 들어가서 뚜렷하게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자를 알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홈을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들어가 있는 분필 백목들을 좀 제거를 하면 이 강명 기술을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힌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삼각형의 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축조끌이라는 걸,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축조로 새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같이 공반된 이 관식인데요. 은재의 관식인데 가운데의 부분에 이 백자라고 하는 문자가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신 이 삼각형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밀린 걸로 봐선 역시 그 획의 두께도 굉장히 얇고요. 그래서 합인조 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봉청의 은합입니다. 연수명이라고 해서 연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451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바닥이라든지 안쪽에 새겨진 문자 역시 저는 합인조 긁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제라는 이야기가 있고, 5세기 후엽에 금관총에서 출토된 명문 삼루환도 대두인데요. 이런 그 병영궁구 혹은 초미궁구, 초두궁구의 문자들이 역시 이 합인조 긁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우동 16호분에서 출토된 이 청동 초두인데요. 이 초두의 손잡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고덕흥이라고 하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새겼는가? 이 덕자인데요. 가운데 덕자를 확대를 해보면 역시 백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잘 확인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삼각형의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역시 축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계림로 14호번에서 출토된 청동합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축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시 실견을 해서 자료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진으로 봐서는 축조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고구려입니다. 태양릉에 출토된 방울, 동령의 신묘년 해서 연대를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새겨진 이 글자는 어떤 회기 특징이라든지 굵기로 봐서 합인조 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수 7년명 불상 광배에 새겨진 문자 등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상의 광배에는 대부분 이 모조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이 안 서실 수 있지만 이 글자를 깎아냈습니다. 모조.
그리고 심포 뭐 절골 유적에 출토된 금동 명문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 견해들이 있는데요. 역시 모조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영강 7년명 금동 광배에 새겨진 문자 역시 이 모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흥 5년명 삼전불 광배에 새겨진 문자 역시 뭐 연대는 595년이 되겠는데 모조로 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문자들이 되겠습니다. 월지에서 출토된 금동 대접 바닥에 이 구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래도 실제로 다 조사를 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 확대를 해보면 훨씬 그 강명기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모조입니다. 직접 이 금속을 깎아낸 특징이 뚜렷하고 마찬가지로 월지 금동합 역시 이 구자인데요. 금속을 이 깎아낸 모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지에서 출토된 청동 접시 바닥에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하나하나의 획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뭐 삼각형의 문끌이라든지 금속을 파낸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그런 걸로 봐서는 합인조 긁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동 접시 역시 이 합인조 긁기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광장과 도시 유적에서 출토된 우물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접시인데 이 바닥 이 부분에 다론식 촌주라고 하는 문자가 생겨져 있는데 이 촌자입니다. 촌자 역시 이 확대를 해보았을 때 이 긁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원리 5층 석탑에서 출토된 문자가 새겨진 금동사리 함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고 모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마치 이 금속을 깎아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이런 끝부분 같은데 특히 이 부분 이 삼각형의 끈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축조 같은 경우도 이 그 단위 피치를 굉장히 세밀히 이렇게 새기면 뭐 이렇게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조임이 이 축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서울 호암산성에 출토된 잉벌레라고 하는 문자가 새겨진 숟가락 여기에 새겨져 있는데요. 역시 이 합인조 뭐 긁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출토된 청동방울 대쌍령리 출토품 역시 이 합인조 긁기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황룡사에서 출토된 뭐 법사리 이건 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자세한 도록에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강명기술일까 조금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현재로서는 이 삼각형의 이런 끌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축조로 새겼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특히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아마 그런 끌로 좀 이 끌을 망치로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손으로 긁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에서 출토된 이 금동 사리이기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확실히 이 윤곽을 새겼기 때문에 쌍고채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룡사 찰주본기 연대는 872년이고요. 쌍고채법, 회계의 윤곽을 축조로 새긴 것들 그리고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정병입니다. 병 밑에 바닥에 민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민자를 확대하면 역시 쌍고채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흥법사지에서 발견된 염거 화상탑지입니다. 그래서 염자, 획을 이렇게 썼겠죠. 붓글씨로 쓰고 붓글씨에 획을 이렇게 축조로 새겨서 마치 실제로 붓글씨처럼 쓴 것처럼 이렇게 새긴 844년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획기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강명기술을 집성한 표 그리고 그 집성한 표들의 실제 조사한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사진 자료를 좀 보여드려서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게
지금 이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점 정도의 유물, 지금까지 보고된 문자가 새겨진 청동 제품이 한 50점 정도 되는데요. 1번부터 51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요. 그리고 각 1번부터 51번까지 각각 어떤 기술이었는가를 밑에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린 그 6가지의 강명 기술, 축조부터 점타, 합인조, 합인조 긁기, 모조, 쌍고착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왼쪽에는 연대를 나타내고 이 각각의 연대에 어떤 이 강명 기술이 있는지를 이 시공도로 나타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나름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고고학 자료를 조사해서 얻은 결론, 거의 팩트에 가까운 사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천이라는 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해석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 나름대로는 몇 가지 획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획기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일단은 한반도에서 실제로 강명 기술이 등장하는 시기가 가장 큰 획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4세기 말 혹은 5세기 때에 강명 기술이 한반도에서 등장하는 게 되겠는데, 이 등장할 때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게 이 합인조 긁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21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분에서 출토된 허리띠 장식에 새겨진 부인대라고 하는 대자입니다. 이 손으로 이 긁어서 새긴 이게 첫 번째 획기가 되겠고요. 이 두 번째 획기가 이 별표로 표시한 이 모조입니다. 모조. 그래서 문자를 이 모조글을 사용해서 깎아낸, 그래서 찌꺼기가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했던, 절삭 가공이 특징이라고 했던 이 모조가 6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고구려와 백제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획기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강명 기술이 혼합해서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2번 같은 경우는 가문사에서 출토된 청동 숟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점타라고 하는 강명 기술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송곳을 사용해서 문자를 새긴 경우는 사실 이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여러 가지 강명 기술이 등장하고 또 한반도에서 유일한 이런 강명 기술도 확인되는 굉장히 혼재된 양상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획기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9세기 때의 이 쌍구체법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이 획의 윤곽을 이렇게 표시해서 윤곽을 축조로 표시해서 문자를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팩트고요, 사실에 가깝고, 여기서 몇 가지 획기를 나누고 그 획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한반도에서 강명기술이 등장하는 시기로 5세기 때에 특히 신라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 후엽에 경주의 대형분에서 이 합인조 긁기라고 하는 강명 기술이 많이 되고, 문자의 크기라든지 서체, 그리고 사용된 공구, 강명 기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문자를 새긴 이 공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 역시 매우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라에 이렇게 많이 등장한 강명 기술의 배경을 생각하는데 역시 주목해야 될 것들이 고구려의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제품 설명할 때 처음에 태왕릉의 동령이라든지 혹은 이 451년 서봉총의 연수명 은합 설명했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1번, 19번이 되겠는 거죠. 1번 혹은 19번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19번 이 서봉총 출도 은합 같은 경우는 거의 고구려에서 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라의 5세기 때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이는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구려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세기 때로 하는 거는 역시 이 신라가 고구려에 좀 종속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부터 많은 문물들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문자를 새기는 지금 1번, 19번과 같은 이 문자를 새기는 기술도 아마 고구려로부터 신라로 전해지면서 신라 이런 강명 기술들이 많이 등장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배경에는 고구려계의 문물 혹은 고구려 공인의 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획기로 말씀드린 게 6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해서 고구려 그리고 백제에서 이 모조 제품들이 일거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신라에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6세기 중엽에는 확인되는 강명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 하빈족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은제 팔찌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금동 소불의 광배에 새겨진 이런 모조 제품입니다. 혹은 왕사에서 확인된 이런 사리 외함에 확인되는 이런 모조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6세기 중엽에 이 고구려와 백제에서 이런 이 모조로 새긴 문자가 등장하게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 중국의 산동 지역에서 확인되는 이 금동 소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동 지역에서 확인된 금동 소불에 관해서 일찍이 보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흥현의 용화살이라든지 추곡시의 승과사지에서 일찍이 이런 사지에서 이 불상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그 어떤 이 강명 기술이 얻는가에 관해서는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자료들을 조사해서 아주 화질이 좋은 그런 사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광배에서 보이는 문자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모조로 새겨진 걸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동 지역에서는 북이라든지 동이, 북제, 수 때에 사귀는 이 북조에 관련된 그 불상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오른쪽에는 박흥현의 용화사지에서 출토된 이 불상의 광배에 새겨진 모조라든지 오른쪽에는 영한 2년에 새겨진 금동광배. 연대를 보면 이 고구려 백제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그 이후의 시기들까지 이 광배의 모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추곡시에서 확인되는 승과사지 556년의 모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수대의 모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획기라고 말씀드렸던 6세기 중엽의 고구려 그리고 백제의 이 모조라고 하는 제품, 모조로 문자를 새긴 것들이 갑자기 일과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 중국 북쪽 이 산동 지역에서 확인되는 금동 소불, 이 북조에서 이 금동 불상을 만드는 기술이 이 고구려 그리고 백제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그런 기술들이 함께 유입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조와 관련해서는 이 백제에서 6세기 중엽에 확인이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백제의 제품, 오른쪽은 일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문자를 새기는 뿐만이 아니라 이 문양도, 특징적인 문양도 이 모조를 향해 새기는데, 모조를 통해 새기는데 그 문양이 어떤 문양이냐면 이 짧은 단사 선문, 짧은 이 선문을 막 새기고요. 그 아래에 이 마치 이 하트형과 같은 요런 하트형을 이렇게 새기는 요런 문양들도 이 백제에서 확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 금동 대향로에 요런 모조, 그리고 능산리 중상총에서 출토된 거, 화학리 출토부 이런 것들도 백제에 확인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이 문자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연문, 짧은 단사선문 이런 문양들은 이 백제의 것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연대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동 지역에서 백제로 모조의 기술이 유입이 되었고, 그 지체 없이, 큰 시간적인 지체 없이 바로 일본 열도까지 이 그런 모조의 기술이 전파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단계의 그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조죠. 북조와 520년대 일시적 단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북제 계속 책봉을 받으면서 6세기 때에도 교류가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백제 역시 남조 일변도에서 567년에 이 북제와 다시 교류를 재개하면서 백제 역사상 가장 많은 대외 교섭이 기록된 데가 역시 위도가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조뿐만이 아니라 외와도 교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77년에 뭐 여러 가지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조불공, 불상을 만드는 공인들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연대적으로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조라고 하는 두 번째 획기로 평가했던 그런 기술들이 지체 없이 일본까지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면 백제와 북조의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이 다양한 물질 문화 그리고 고등 종교인 불교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가운데 이 불상을 만드는 기술의 하나로서 문자를 새기는 이 모조가 백제 그리고 고구려로 이입이 되었고, 특히 백제에서는 이 특정 문양, 단사선문이라고 하는 문양을 새겼고, 그런 기술들이 바로 일본까지 전달되는 그런 현상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굉장히 혼재한 다양한 기술들이, 강명 기술들이 확인되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때가 되겠는데요. 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바로, 이런 강명 기술, 혼재한 강명 기술들을 바로 이 당시의 어떤 정세와 직결시키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모조라고 하는 것들, 강명 기술 중에 특별히 절삭 가공이라고 했던 찌꺼기가 나오는 게 특징적이라고 했던 그런 기술들이 신라에서도 조금 확인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단계 6세기 중엽에 많이 확인됐다고 했던 것들이 신라에 일부 확인이 됩니다. 33부터 34, 5, 6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이 모조에 관해서는 이 역시 백제의 영향을 좀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마비지가 황룡사를 건립하는데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당시 어떤 기술 이전 혹은 기술 교류의 기록을 보았을 때 뭐 일부 그런 백제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이 통일신라에서 이 쌍고체법이라고 하는 것들, 쌍고체법의 이 강명 기술이 성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9세기 때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실제로 이 처음 등장하는 거는 8세기 때입니다. 38번이라고 해서 이 무진사종, 일본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현물은 남아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8세기 때 처음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세기 때에 성행하는 게 쌍고체법입니다. 그래서 탑지뿐만이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동판 사이렉이라든지 혹은 종명에 쌍고체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런 글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쌍고체법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단지 하나의 선이 획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붓으로 쓴 획이 있고요. 그 획의 윤곽을 새겨서 실제로 붓으로 쓴 글씨에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쌍고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흥법사지의 염거 화상탑지 염자인데요. 염자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붓으로 이 글자를 한번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을 찍고 이렇게 쓰겠죠. 쓴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획을 낸 다음에 양 옆으로 이렇게 점을 찍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붓으로 썼을 겁니다.
근데 쓰면 글자를 쓰는 거는 뭐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새기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 역순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특히 획이 교차되는 부분은 이렇게 먼저 가로로 쓴 다음에 세로로 획을 새겼을 건데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세로로 획을 새긴 다음에 이 가로 획들을 연결했겠죠.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냐면 이 문자를 새긴 사람들도 문자의 획의 획순까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문자에 관한 지식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다. 글자를 새기는 사람들도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이 쌍구체법의 원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당나라 때의 금속 공예품입니다. 이 당나라 때의 아주 유명한 명가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투명한 종이, 마치 민홍지와 같은 그런 종이를 명가의 글자 위에 대고 그 글자의 획을 이렇게 따라 쓰는 공심자라고 하는 그런 서법이 유행했습니다. 1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명필의 붓을 글자를 그 획만 이렇게 쓴 다음에요. 그 획을 이렇게 따라 쓰는 글자를 연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공심자 서법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공심자 서법이 지금 말씀드린 이 쌍구체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획을 이렇게 남긴 거죠. 즉, 이 당나라에 시작된 이 쌍구체법들의 대부분들이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행해서 결국 이 금속 공예에도 도입이 되었고 이후에 금나라 요대까지 이 쌍구체법이 유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한반도 통일 신라로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뭐 대표적인 이 쌍구체법이 이 측정 문자가 새겨져 있는 이 제재관이라고 해서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측정 문자라고 하는 거는 뭐 당나라의 여제 측정 무후가 여러 차례 한 5차례에 걸쳐서 만든 특수한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개의 문자가 전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자 같은 경우는 이 측정 문자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자, 일자를 각각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런 특수한 문자가 사용된 시기가 굉장히 한정됩니다. 측정 무후가 실제로 통치를 할 때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들이 발견이 되면 그 유물들의 연대는 굉장히 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관에서 실은 여기 보시면 이 측정 문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700년인데 그 제재관에 새겨진 이 강명 기술을 보면 이 획의 윤곽을 새긴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쌍구체법이 이미 당나라에 유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 중국에 사용된 이 측정 문자를 집성을 해놓은 사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38번 그 시공도를 말씀드리면서 9세기 때 유행하지만 실제로는 8세기에 하나 확인이 된다라고 해서 무진사종입니다. 그 연대는 이 8세기 745년인데 지금은 이제 탁보만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이 쌍구체법이라는 걸 획의 윤곽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발견된 인왕동 왕경유적에서 출土동궁아명이 적힌 쓰인 호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동궁화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이 세로 방향으로 동궁화가 인장되어 있다. 마치 이 도장으로 이 동궁화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찍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관찰해 본 결과 역시 이것도 이 획의 윤곽을 소성하기 전에 토기를 굽기 전에 아마 긁어서 이 문양을 글자를 새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당시에 이 공심자 서법이라고 해서 이 주변을 새기거나 혹은 긁어서 이 문자를 표현하는 그런 유행 속에서 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제가 처음에 시공도라고 했던 것들, 시공도라고 해서 보여드린 것이 여기 고구려부터 여기 신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획기와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이 중국 제품 그리고 외에서 확인되는 그런 것들을 이 왼쪽과 오른쪽에 붙여서 이 다시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획기라고 했던 게 5세기 때의 신라의 화빈조라고 하는 게 많이 확인되는데 그 영향은 이 고구려에부터 이 전파를 상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 고구려와 백제를 중심으로 이 모조라고 하는 강명 기술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영향은 중국 산동 지역 특히 북조의 금동 소불 불상을 만드는 제작 기술이 고구려와 백제로 유입이 되면서 그런 기술들이 아마 한반도 내에 유입이 되었을 거고 특히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이 문자만이 아니라 특정 문양과도 결합을 하는데 그다지 시차 없이 이 외까지 확인되는 걸 봐서 이 당시에 이 한중일을 이 망라한 어떤 기술 이전 혹은 기술의 교류를 이 모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 이 세 번째 강명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혼재된 상황이라서 당시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다만 통일 신라에 확인되는 모조 같은 경우는 아마 백제의 어떤 문헌 기록과 관련되기 때문에 백제의 영향을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이 쌍구체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마지막에 그 배경으로는 역시 당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이 쌍구체가 아마 이 통일 신라에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어떤 그런 국제 정세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한 거고요. 여기는 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도 실은 이 8세기, 9세기 때 쌍구체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라로 통일 신라에서 이 외로 일본으로 준 영향 관계 또 최근에 제가 자료를 알고 나서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이 화살표 방향이 결국 어떤 문화 교류의 전파 혹은 뭐 이전이 되겠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게 결국 화살표는 결국 왼쪽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외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로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것들을 이 강명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좀 복원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은 최근에 2018년에 나라문화재연구소의 바바 하지메 선생님께서 이 동아시아의 서사문화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글자를 썼고 뭐 붓은 어떻게 지었고 그리고 문자를 쓸 때 종이는 뭐 손에 쥐고 썼는지 아니면 바닥에 대고 썼는지 그런 이 서사 문화를 나름 이 고고 자료를 분석해서 나타낸 도면이 되겠습니다. 모식도인데요. 근데 이런데 보면 여기는 이제 가로가 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가 중국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서사 문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사가 문화가 없다기보다는 그 서사 문화를 알 수 있는 벽화라든지 혹은 실물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강명 기술이라고 하는 점들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 고구려의 영향이라든지 혹은 뭐 통일신라, 당과의 영향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좀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의 큰 이 강명 기술을 통해서 본 의미가 되겠고요. 이 두 번째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문자라고 하는 게 붓으로 글씨를 쓴 겁니다. 그래서 붓으로 쓴 글씨를 최대한 붓처럼 표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이 강명 기술이 가지는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5세기 때 가운데 7세기, 오른쪽에 9세기인데 그 문자만 보면 이 5세기 때 문자는 마치 우리가 연필로 쓴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세기 때는 어느 정도 회계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표현 정도 되고요. 그리고 9세기 때는 실제로 붓글씨와
거의 다름이 없는 이런 강명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붓글씨를 최대한 붓글씨처럼 표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게 이 강명 기술을 통해서 본 나름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삼국 통일신라 시대에 확인되는 여러 강명 기술이 어떤 거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 그리고 그 변천 과정에서 몇 개의 단계를 설정을 하고 각 단계마다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래도 문자들이 발견이 되면 이 고고학자들이 이 문헌사의 연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외시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관찰을 하면 나름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게 어떤 문자였는지에 관한 연구가 문헌사에서 많았다면 오히려 고고학 쪽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새기는 방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함으로써 나름 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삼국 통일신라 시대 문자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강명 기술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도영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7월 26일 제13강 방국하 교수님의 고대 일본 목간의 세계화 기록 문화가 송출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술 현영기 홍보 이지선, 진행 정유주, 총괄 이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